자, 시작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1권입니다. 1권은 이제 봤을 때 목차를 보시면 세포생물학, 생화학하고, 그러니까 인문은 큰 의미 없고요. 어떻게 보면 인문 쪽은 과교련 쪽에서 많이 건드린 내용이 있는데 살짝 집어넣어놨고, 생화학 파트죠. 2장하고 3장까지가 생화학 파트에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일반 들어가 있고요. 세포생물학이 이제 4장, 5장, 그 다음에 이제 6장이 세포생물학 실험. 이 실험도, 실험이 원래 이제 분자생물학 실험에 많이 묶어서 가는데, 이 실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실험이라는 게 사실 이론을 다 알고 이론을 응용해서 버무려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게 실험이거든요. 실험 문제가 꽤 나옵니다. 적지 않게 분석형으로도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실험을 쪼개놨어요. 일부러 세 군데로. 그래서 세포생물학 실험 한 단계 딱 끊어주고, 그 다음에 분자생물학 실험 한번 끊어주고, 저 뒤에 이제 면역학 실험 한번 더 끊어주고, 세 번 끊어서 실험을 원래 모아놓지 않고요. 분산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해서 세포생물학을 진행할 거고, 1권은 물질대사, 그렇죠? 뭐 전년도 빼고 그 전까지 광합성 줄기차게 나오다가 너무 많이 나온다 해서 전년도 했거든요. 세포 좀 조심해라. 그렇죠? 해당 과정이나 지방산 분해 이쪽에 좀 중요하다. 뭐를 했는데 전도 이제 그쪽에 지방산 분해 쪽에 문제가 나왔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질대사 파트까지 이렇게 해서 1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진행할 건데 내용 자체는 어쨌든 그렇게 만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저하고 잘 따라오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을 잘 따라오셔야 되니까. 자, 1장부터 시작할 건데 1장은 그렇게 딱히 여기서 여러분 많이 나온다 하는 부분은 없어요. 대신에 제가 뭘 드릴 거냐면 요 첫 번째 타이틀 생물의 특성 요쪽 타이틀에서 뭘 할 거냐면 제가 다른 선생님하고 좀 강의 다르다 그랬죠 많이. 그 다르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맛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약간 논리를 많이 쓰면서 통합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요 1번 내용을 건드리는데 이거 내용이 크레이지보이 널뛰기 한다 라는 가끔 장난말로 그렇게 하거든요. 내용이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약간 뒤에 내용을 끌어올 겁니다. 많이 끌어올 건데 그게 통합을 시키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쉬워져요. 더. 그렇기 때문에 자 무조건 그냥 어떤 그 개론서에 있던 목차들을 안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와 보시라는 측면에서 드릴 거고 과학적 탐구법 요거는 이제 과학에서 많이 건드리기 때문에 가볍게 소개를 하고 넘어갈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맛을 보는 걸로써 1장을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물의 특성과 체계 1번인데 결국 이제 간단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배우는 생물이 뭐길래 그게 뭔데? 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물의 어떤 특성,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보면 캠벨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생물은 통합성과 다양성이 있다. 이 얘기죠. 이게 시험 문제 거리는 아니지만 개념을 잡고 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성이라는 건 뭐냐라는 거지. 모든 지구상의 생물체가 통합적으로 공통적인 게 있다. 그게 생물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 일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어차피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 근데 무생물 조건에서 35억 년 전에, 그러니까 10억 년 동안 생물체가 없었던 거죠, 거의. 35억 년 전에 최초의 원시세포가 태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원시세포가 최초의 35억 년 태어났는데, 요게 엄청나게 많은, 지금 현존은 많은 생물 만들었을 거 아니야, 생물 다양성을. 진화라는 과정에서. 근데 이 과정에서, 생물체가 꼭 가져야 하는 특성을 포기할 수가 없는, 그게 망가져버리면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통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간단하게 생물의 통합성인 그런 방금 밑에서 건드릴 거겠지만 통합성, 다양성 그래도 좀 아주 덜 중요한 것들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도 생긴다. 간단한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 수능부터 쓰는 방법인데 캠벨 책은 13가지를 적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시험 문제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세분화시키지 않겠고요. 자, 생물의 특성.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생물 이 6가지 조건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통 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체 유지 특성, 개체 한 개체가 살아가는 특성. 그래서 세포설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셀시올이라고 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 구조적이고 기능적 기본 단위는 세포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단세포건 다세포건 간에. 그래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단세포 말고 다세포 생물체. 여러분 몸은 성인이기 때문에 약 60조 개 세포거든요. 세포 수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초의 어머니의 자궁 내막에 착상이 됐을 때는 수정란 하나의 세포였어요. 근데 그게 계속 분열하면서 60조 개 세포에서 몸이 됐지 않습니까? 이 과정은 생장이거든요. 세포가 커지는 게 아니고 세포 수가 증가되는 거지 않습니까? 생장. 자, 그런데 그렇게 60조 개 세포가 됐는데 어차피 유전적인 동일성을 가져요. 다 동일한 유전체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도 있고 귀, 코, 입이 다 달라요. 이건 뭐냐? 그 세포가 발현된 유전자가 다른 거죠. 유전자는 다 갖고 있으되. 그래서 조직특이적 유전자 발현. 그래서 발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세포수를 늘린 다음에 그 중에서 핵에 있던 유전자에서 조직에 필요한 유전자를 골라서 발현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다른 단백질이 생기는 거고 다른 형태와 기능이 나오는 거죠. 요게 바로 분화의 운명 결정 그리고 형태 형성. 그게 한마디로 발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세포 생물로만 나타나는 생장과 발생. 이게 있을 것이고 한 개체가. 자, 그리고 자, 물질 대사죠. 자, 우리가 세포 내 화학 반응. 그게 물질 대사 아닙니까? 세포 내 화학 반응이 대표적으로 이 물질 대사가 있어야만 생물에 필요한 에너지라든가 이걸 공급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반응과 항상성. 외부 자극에 왔을 때 그에 반응을 하고요. 외부 환경의 조건이 바뀌어도 체내 조건은 살아갈 수 있게 유지하는 항상성. 이 네 가지가 개체주의 특성입니다. 뭐 딱히 애올려가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겠구나라고 공통적인 생물체 특성이다. 자, 그다음에 한 개체가 아니고 집단, 개체군이죠. 종처럼 종족 유지 특성이죠. 요거는 자손을 퍼뜨리는 거죠. 자, 그래서 생식과 유전, 생식도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무성과 유성 생식 제가 많이 강조하는 논리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생식과 유전. 자, 나의 유전 물질 자손에게 넘겨주는 거죠. 자, 그래서 남길 유자, 자, 어떻습니까? 전달 유자. 자, 유전 물질을 전달한다는 건데 남겨서 생식과 유전. 그러니까 나만 아니라 내 자손까지 넘기는 거니까 종족 유지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적응과 진화. 적응이라는 거는 자, 환경이 바뀌니까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응이라는 거는. 그게 뭐냐면 유전자가 바뀌는 게 아니고 유전자 발현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게 되면 내 유전자가 바뀌는 게 아니고 짧은 단기간에 유전자 발현량을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A라는 유전자를 발현시키다가 환경이 바뀌니까 B라는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유전적 변이가 아니죠, 이건요. 그래서 이게 적응인데 그게 이제 장시간 지나다 보면 자, 이게 유전적 변이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진화. 적응과 진화도 약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자, 적응이라는 건 유전적 변이가 아니라 유전자 발현량의 변화, 즉 형질의 변화고, 그 다음에 그게 쌓이다 보면, 자, 유전자가 이제 어떻습니까? 바뀌는, 집단 내에서 유전자가 바뀌는, 자, 진화. 요게 종족유지 특성입니다. 가볍게 그냥 듣고 가시고 뒤에 챕터가 나오니까. 자,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자, 현대 진화, 그러니까, 가시면 2000년 이전까지 보면, 자, 분류, 그 다음에 진화, 이게 좀 많이 사장이 죽었던 학문이에요. 근데 이제 PCR이 이제 쫙 발전되면서 염기설 분석이라든가 잘 되면서 2000년 이후에 다시 이게 분류라든가 진화가 다시 되살아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과거에는 형태, 개체 형태 중심으로 분류나 진화를 봤는데, 그걸 이제 분자 진화죠. 분자 시계를 통해서 DNA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과거의 형태적인 진화 분류가 분자적인 진화 분류하고 일치하면 좋은데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른데? 그래서 다시 시작됩니다. 분자 진화 때문에, 분자 시계 때문에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진화 분류가 조금 새롭게 바뀐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자,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화가 어떤 그런 이 생물의 모든 특성 중에서 진화가 핵심적인 중심 주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캠벨과 그의 아이들이, 사실 아이들이 아니죠.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연대, 그냥 제가 장난말로 캠벨과 그의 아이들이 거기서 자, 요즘 생물의 특성에서 중심, 핵심 주제는 진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한번 좀 펼쳐볼 건데, 자, 일단은 그렇죠. 일단 진화를 살짝 얘기할 건데, 뭐 미리 뭐 뒤에 파트에 있었지만, 다윈이 이제 진화론을 펼치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의 경우는 다윈의 진화론, 한마디로 자연 선택설이죠. 근데 이거를, 자, 다윈의 진화를 한번 다시 나눠보면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 전제는 자손의 유전적 변이가 있어야 돼요. 유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어내느냐는 진화 파트가 있으니까 사건에서 볼 거고, 결론적으로 자손이 유전적으로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드린 생식의 필요성이죠. 무성과 유성 생식에서 필요한데 유전적 변이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 과잉 생산이라고 해요. 자, 과잉 자손 또는 과잉 생산. 그러니까 이 지구의 환경이 전에도 문제도 있었지만 환경 수용 능력.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어떤 특정 환경에 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개체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환경 저항이 있고 저항 때문에 자, 무한히 살 수는 없거든요. 환경 저항을 해서 환경 수용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자손을 많이 낳는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게 뭐예요? 환경 저항 때문에 환경 수용 능력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낳았기 때문에 과잉 생산. 일부는 죽어야 됩니다. 일부는 살아남고요. 자, 그 과정에서 세 번째가 바로 적자 생존. 그래서 한마디로 자연 선택이죠. 다양한 자손들 중에서 환경에 적응도가 높은 놈이 살아남게 되더라. 이게 바로 자연 선택설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 모든 논리는 여기서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논리를 펼 건데 여기서 시작되는 게 뭐냐면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더듬어서 역으로 보자면 자, 그럼 다양한 자손이 만들어지고 유전적으로 그중에 환경 변화가 생겼을 때 적응도가 높은 애가 살아남게 되는 과정을 그걸 수십억 년 동안 거쳐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십억 년 거쳐 지금의 모든 생물 현상이 있을 거야. 대장균, 세균도 생물 현상이 있을 것이고 오페론이 이런 것처럼. 자, 근데 GNX세포 사람은 오페론 같은 거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다음에 DNA도 세균은 원형 DNA야. 근데 사람은 선형 DNA야. 다 다르거든요. 이게 뭐냐? 지금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물의 생물 현상은 결국은 뭐냐? 이 오랜 시간 동안 자 진화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생물 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논리 여러분도 충분히 따라오지 않습니까? 제 모든 논리 시작점은 어디냐면 지금까지 이제 생물 다른 과학과 달리 생물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자 결국 같으면 생물이 규명된 게 적어요, 내용이. 그런데 우리가 그걸 역으로 갔을 때 지금 생물 현상은 이제 발견됐잖아요. 이 현상을 어떻게 보냐면 되면은 이 생물 현상이 이 생물체에서 가장 효율적일 거야. 라는 걸 전제를 먼저 까는 거죠. 그리고 와서 그럼 왜 효율적이지? 이러면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잡힙니다. 그 안에서. 제 논리 시장 거의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 현상은 그 생물체에서 가장 효율적인 현상이다. 왜 효율적이냐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 지금 책들이. 상당수 얘기를 제가 이제 그걸로 풀어냅니다. 연결시키면서. 그 논리의 시작은 거의 시작되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많은 얘기들이 여러분이 암기로 안 올라가고 이해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샘플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유전물질, 진화에서도 유전물질이 필요한데, 자, 이걸 한번 펼쳐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써먹는 논리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면 계속 제가 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엄청난 암기들을 줄여드릴 겁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내용이 좀 처음이라 조금 내용이 약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 결국은 원핵세포. 그러니까 원핵세포가 있죠. 그냥 소위 세균, 고세균하고 진정세균 두 가지인데, 자, 원핵세포는 세균은 단세포 생물입니다. 세포 하나하나의 개체예요. 그죠? 그래서 원핵세포는 단세포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아까 방금 진화에서 자손의 유전적 변이가 생겨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화를 하려면. 근데 자, 우리가 이제 단세포, 우리 사람은 60쪽에 다세포니까 그럼 내가 내 자손에게 유전자를 줄 거야? 난 남자니까 정자를 통해서 유전자를 넘겨주면 됩니다. 이게 유성생식이거든요. 제 와이프는 난자를 통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성이 있는 유성생식. 그래서 나의 유전자 절반을 자손에 주고 와이프 유전자 절반을 줘서 새롭게 조합이 선 새로운 개체가 생기는 거죠. 요게 이제 유성생식이에요. 그래서 유전적 변이를 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세포 세균은 요게 안 되는 거야. 생각해보면 세균은 한 마리가 하나의 개체야. 근데 얘가 갑자기 나 정자가 될래. 정자가 돼버렸다 칩시다. 그 개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가 또 난자가 되고 수정을 했어. 두 마리 개체가 한 마리 개체로 줄어버리잖아요. 말이 안 되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그래서 단세포들은 어차피 무성생식할 수밖에 없다. 정자 난자를 못 만드는 거죠? 인정하시겠죠? 자, 근데 분명히 진화를 위해서 유전적 변이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걸 확보할 거냐, 진화 과정에서? 방법이 하나뿐이 없어요. DNA 복제할 때 DNA 중합 요소가 아주 꼼꼼하게 정확도 높게 복제하는 게 아니라 살포시 정확도가 떨어지게. 그래서 약간 실수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돌연변이율이 높다. 상대값입니다. 인정하시겠어요? 실제로 이게 현상이 나중에 나옵니다. 분자생물학 가면. 자, 파이델리티라 그래서 정확도가 100배가량 낮아요. 자, 이렇게. 그래서 돌연변이를 약간 더 좀 허용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DNA를 아주 안정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핵막이 있다 없다? 있을 필요가 없죠. 있어버리면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이게. 그렇죠? 그래서 핵막이 없는, 그래서 원핵세포라는 거고, 일단은.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가보면, 그러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DNA를 이 지구 환경에 적합하게 계속 진화시켜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손을 만들 때 유전 변이가 필요하니까 랜덤하게 DNA 복제 돌연변이 시켰어. 그냥 이런 거죠. 핸드폰이라는 게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진화된 지금 핸드폰이야.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걸 땅에다 던졌어요. 영화에선 가끔 로봇가 되죠. 트랜스포머라고 그래갖고요. 근데 실제 현재에서는 그렇지 않죠. 거북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진화 과정에서 유전자를 아주 좋은 환경에 적합하게 진화시켜 왔는데, 자, 랜덤하게 돌연변이 시킨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불리한 돌연변이. 인정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랬죠. 자손 다양성의 효율성이 낮다라는 걸 이렇게 간단히 표현해 봤어요. 무작위적인 유전자의 돌연변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 유전자 돌연변이는 불리한 돌연변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지구 환경에 더 적합한, 더 유리한 자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세균은 어떻게 하냐? 자,
자손을 엄청 많이 만들면 되죠. 많이 만들면 그 중에 한두 놈이 나보다 유전적으로 또이또이한 놈, 똑똑한 놈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진화 과정이 어떠냐? 얘는 세포 분열을 엄청 빠르게 하려고 진화하겠죠. 실제로 대장균이 가장 좋은 조건일 때 20분에 한 번씩 분열합니다. 사람의 세포는 아무리 빨라도 하루에 한 번인데 24시간, 48시간에 한 번인데 그렇죠? 그래서 세포 분열 엄청 그래서 빠르게 한다. 세포 분열 인정하시겠죠? 근데 DNA 복제를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DNA가 너무 길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DNA가 개수도 적고 길이가 짧아야 된다. 인정하시겠죠? 자, 그래서 자, 하나의 단일의 원형 DNA. 자, 원형 DNA. 이 원형도 의미가 있죠. 아직도 3년 전 문제도 있었지만 자, 텔로미어를 갖지 않게 되죠. 다들 텔로미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텔로미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꼭 진행수가 꼭 필요한 겁니다. 자, 텔로미어가 DNA 복제를 제한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세균은 그걸 제한하면 안 돼. 계속 분열해야 돼. 빨리빨리 분열해야 되니까. 그래서 텔로미어가 없게 하기 위해서 끝을 고리로 연결시켜서 원형 DNA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맥락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단세포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유전자를 계속 얻어왔죠. 유전자를, DNA를 얻어왔습니다. 근데 단세포야. 그럼 뭐냐? 내가 쓰지 않을 유전자를 단세포에서 갖고 있다? 걔는 바보, 비효율적인 거야. 도태되겠죠? 그럼 답을 결론 보면 단세포 세균들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이용도가 높다는 거예요. 내가 쓸 거니까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유전자를 다 발현시키는 거 거의 다. 대부분 다 발현. 그래서 유전자 발현도가 높다라고 제가 표현해봤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 단세포에서 발현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자 프로모터를 전사시킬 때 그렇죠? 대부분 다 발현되는 거예요. 근데 그룹을 지는 거죠. 유전자 군이라 그래서 세포 호흡에 관련된 유전자 한 200~300개가 있는데 대장균에서 그거를 여러 가지 전산제 건드리지 말고 딱 하나의 시그마 70이라 그래서 시그마 인자 하나가 다 발현시키는 거죠. 몽땅. 그 다음에 질소온, 아미노산 만드는 애들 시그마 54가 다 발현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몇 가지 한 뭐 13개, 뭐 9개도 안 되는 그런 시그마 인자가 자 대장균에 4,000개 유전자를 다 발현시키는 거죠. 다 필요하니까 몽땅 다 발현시켜. 그런데 가끔 제일 중요한 뭐 해당 과정이라든가 DNA 중하면서 리보솜 유전자는 항상 발현. 그래서 항구적 유전자 발현. 자, 영어로 하우스키핑 진. 자, 우리 집은 누가 지키죠? 하우스키퍼니까. 하우스키퍼가 우리 때는 하우스키퍼가 우리 어머니들이었어요. 요즘 세대 하우스키퍼는 누구죠? 우리 아버지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과거의 하우스키퍼든 현재 하우스키퍼든 간에 하우스키핑 진이라는 게 항상 발현된 유전자 꼭 필요하니까 걔들은 계속 발현돼요. 그런데 그보다 아니라 가끔 저당 오페론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양분은 탄소는 포도당이거든요. 포도당이 아주 효율적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저당이라는 거는 욕하는 게 아니고 젓갈포. 젖당은 갈락토스 포당의 2당류다. 젓갈포인데 이렇게. 자, 그러니까 젖당은 포당보다 비효율적이다. 젖당 2당류를 한번 쪼개서 다시 갈락토스 포당 나오면 그걸 변형시켜서 다시 포당 바꾸어서 그 다음에 해당 과정 들어가야 되거든요. 포당을 직접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웬만한 생물체는 포당을 제일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포당이 고갈되거나 부족할 때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젖당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럼 세균이 그런 거죠. 해당 과정에서는 항상 발현이에요. 근데 젖당 관련 효소는 젖당 있을 때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젖당 있고 포당이 부족할 때만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세포에서 젖당 오페론을 항상 발현시키면 안 되는 거고 젖당 있을 때만 발현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럴 때 젖당 없을 때는 이 시그마 인자 아까 70이라는 놈이 세포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유전자 수가 시그마 70이 이 젖당 오페론을 못 붙게 해야 돼요. 그때만. 그렇죠? 그래서 독특하게 단세포 세균은 뭘 쓰냐면 오퍼레이터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작동자. 시그마 70이 못 붙게 하는 거야, 프로모터에. 방해하는 거야, 미리 붙어서. 그래서 무조건 오페론이라는 거는 억제제 단백질이 붙는 거기에. 왜냐하면 전사를 억제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오페론 나오겠죠. 그래서 오페론 개념은 진핵세포에 없어요. 원핵세포만 있습니다, 오페론 개념이. 그래서 고세균과 진정세균에서 오페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죠. 이건 크레이지보이 널뛰기 하고 있죠. 지금 뒤에 갔다가 난리 났지 않습니까? 한번 듣고 가시라는 거예요. 자, 계속 가갑니다. 그리고 얘가 워낙 세포 분열을 빨리 한다 그랬죠. 자손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의 세포가 이분법으로 작은 두 개의 딸 세포가 됐어. 그럼 다시 커지려면 그때 단백질이 다시 많이 발현돼야 돼요. 단백질 대충 절반 반감됐으니까. 그러니까 유전자 발현도가 굉장히 높은 과정에서 단백질 변형도 빠릅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20가지 아미노산에서 아시다시피 메사이오닌은 단백질 변형 개시의 아미노산이거든요.
근데 이걸 번역을 빨리빨리 쓰다 보니까 세균이 메사이온을 당연히 만듭니다. 자기가 필요하니까. 만드는데 공급 속도가 있고 그걸 단백질 번역에 소모하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자, 너무 분열을 빨리 하다 보니까 단백질이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자, 단백질 메사이온이 부족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자, 이거죠. 자, 단백질 번역 개시 단계 메사이온이 있고 중간중간 들어간 메사이온이 있을 거란 거예요. 근데 개시를 못하면 아무것도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메사이온 한 5%를 마킹을 해놔요. 야, 이거는 단백질 번역 중간에 쓰지 마. 이건 개시용이야. 라고 마킹을 해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포르밀 알데히드를 달아서 자, 마킹을 해놓습니다. 포르밀 알데히드. 그래서 포르밀 메사이온. 요게 번역 개시래요. 미리 말씀드리면 포르밀 메사이온으로 번역 개시하는 모든 생물체가 아닙니다. 딱 정의가 뭐냐면 빠른 세포 분열. 분열이 굉장히 빠를 때. 단백질 번역이 빠르니까. 그러면 살짝 여러분이 들은 얘기 있습니다. 진정과 고세균이 온엑스프라 그랬죠. 포르밀 메사이온을 이용해서 단백질 번역을 개시하는 거는 진정세균. 우리 주변에 흔히 널려있는 대장균처럼 진정세균. 일까? 그게 맞겠죠. 근데 고세균은 뭐냐? 자, 또 나중에 사장에서 말씀드리지만 고세균은 과거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얘들이 산소가 지구가 발생하면서 산화성 대기, 산소가 너무 해로우니까 산소가 생기면서 얘들이 산소를 피해 도망을 갑니다. 산소가 없는 데로. 이게 심해 열수층이라든가 염전이라든가 이런 도망을 가거든요. 그래서 도망갔어. 근데 심해 열수층이라든가 염전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빨리 분열을 못해요, 걔들이. 그렇죠? 원핵세포인데도 불구하고 고세균은 빨리 분열을 하지 못하겠죠. 그럼 거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이제. 걔네들이 그러면 오페론을 쓸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단세포니까. 근데 그래 포르밀 메사이온을 쓸 것이냐? 분열이 느리잖아요. 느리니까 메사이온을 만드는 속도가 천천히 만들어줘도 어차피 소모를 천천히 하는 거니까. 답이 나오죠? 자, 요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엮여가는 거죠. 이게 논리의 일부를 좀 샘플로 보여드린 거고. 자, 이렇게 한번 쭉 지금 아주 계속 몇 번 쓰이니까 제가 한번 드린 거고. 자, 그럼 반대로 한번 볼까요? 진핵세포를 볼게요. 자, 진핵세포 대부분은 원생생물만 빼곤 다 다세포 아닙니까? 여러분 몸이 60조 개듯이 다세포. 그러니까 내 몸의 일부에서 유전자 일부를 나누어서 정자를 만들어 사정시킨다 해서 내가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세포 개체들은 대부분이 유성생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 무성과 유성 둘 다 반복할 수 있겠지만 세대 교본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유성생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손을 만들 때 나의 유전자 일부를 전달하는 방법이 정자 난자처럼 있으니까 이렇게. 자, 이때 돌연변이가 아니라 나의 유전자를 상동체 쌍으로 갖고 있다가 절반을 주는 거죠. 나의 유전자 절반, 와이프 유전자 절반 섞어주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조합의 자손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요게 어떻습니까? 상동 염체 재배열이라는 개념 대충 아시겠죠? 유성생식 감수분열에서 요거 돌연변이 안 시키고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을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DNA 돌연변이 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돌연변이를 막으려고 합니다. 핵막을 갖고 또 한 번 감싸 보호하죠. 히스톤 단백질로 감싸서 뉴클레오 섬으로 보호를 하죠. 그것도 부족해서 더 응축을 시키지 않습니까? 컨덴신 단백질 나중에 나오겠지만 응축을 시켜서 완전히 보호합니다. 이렇게. 자, 그거 DNA 중합에서 굉장히 꼼꼼한 듯이 느리지만 이렇게. 하여튼 그런 거 이제 일부만 보였지만 상호식 재배열이라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 자, 그럼 이때 자손 다양성의 효율성. 좋은 유전자를 섞어줬을 뿐이지 유전자를 망가뜨린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지구 환경에 적합한 유전자를 만들어 왔어. 요 놈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부모, 엄마, 아빠가 섞어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손은 거의 백발백중 부모보다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손 다양성의 효율성이 높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느낌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손을 하나만 낳아도 부모보다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자손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상대적으로 천천히 대신 꼼꼼하게 해도 무방하다. 인정하시겠죠? 이렇게. 자, 그 DNA가 매우 길어도 됩니다. 그래서 DNA에 어떻습니까? 자, 불과 1, 20%, 사실 그 이하가 어떻게 유전자고 나머지는 안정화술이라든가 반복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DNA가 매우 길고, 게다가 다수, 여러 개를 가질수록 상동체 재배열의 가지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람이 2의 23승 올라가는 23개니까 그것처럼. 그리고 선형 DNA, 텔로미어를 가져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살짝 당겨볼게요. 요걸 가져갖고 DNA 복제 단계에서 제한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종양암이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기죠. 종양이 뭡니까? 자, 세포 주기 조직이 실패해서 막 분열합니다. 분열하기 어때서? 근데 걔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자, 기관계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막아야 돼. 죽기 살기로. 그래서 종양 방지 기작 있죠? 자, 세균은 없어요. 근데 진핵세포에는 세포주기가 엄밀하게 있죠. 세포주기를 또 잘 나오는 문제. 자, 엄밀한 조절 물질이 있죠. 사이클린과 CDK1. 엄밀하게. 그리고 돌연변이 극심한 세포는 죽입니다. 뭘로요? 세포 자살. 세균의 세포 자살 없어요. 세균 돌연변이 엄청 심하잖아요? 뭐 최근 뭐 3년 전 문도 있지만 엄청 심하잖아요? SOS 반응.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복제 대충 넘어가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진핵세포는 SOS 반응 없어요. 돌연변이 심하잖아요. 암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 지금 이거. 이거 세포 자살. 자, P53이 세포를 죽여버리죠. 근데 그게 혹시 P53 벗어나서 실패하더라도 2차적인 방어기작 있죠. 텔로미어에서 막아버리죠. 복제 못하게. 그게 또 뚫렸어. 또 넘어갔어. 그럼 뭐가 있죠? 우리 면역계에서 자, 암세포 골라 죽이는 세포도성 T세포가 또 죽여버리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세포를 스스로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기작은 진핵세포만 있는 거야. 세균 절대 없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유전자 또 발현 갑니다. 유전자 발현이 상대적으로 낮다. 무슨 얘기냐면 조직 특이적 유전자 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약 27,000개, 3만 개 사이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 거를. 근데 그게 다 발현되는 게 아니라고요. 다 발현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렇죠? 수정란이 하나의 세포가 3만 개를 다 발현시켰어. 이게 뭐게요? 간도 아니고 심장도 아니고 신경도 모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를 하냐? 발생 과정에서 수정란이 수정란이 나누어지죠? 자, 먼저 뭘 하냐면 일단은 우리 몸에 필요한 줄기세포 수 이상 이 될 만큼 세포 수를 늘려야 돼, 무조건. 그동안은 절대 유전자 발현 못 시킵니다. 발현시키는 순간 간이 되면 간뿐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나날이라는 게 유전자 발현 없이 그냥 빠르게 세포 수를 늘리는 과정이죠. 그 충분한 수가 확보되면 그때부터 각 하나하나 이제 줄기세포가 유전자를 다른 걸 발현시키죠, 이렇게. 그래서 그게 바로 발생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전자는 온몸에 다 갖고 있지만, 뭐 전체 유전자의 10% 정도만 발현시키거든요. 각 기관은요, 조직티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골라서 발현시켜야 돼. 세균은 다 발현시키고, 가끔 필요 없으면 오페론을 억제시키는 방법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다세포성 진핵세포는 그게 아니야. 어차피 발현시킬 유전자가 조직티적 일부뿐이 안 돼. 그것만 발현시킬 거야. 나머지 90%는 평생 발현시키지 않을 거야. 근데 다 발현시키고, 90%를 다 오페론 억제하고, 근데 그게 단백질 헐거워지면 다시 바꿔치기 해야 되고, 교환시켜야 되고. 아니야. 그래서 DNA에서 아무것도 안 붙었으면 발현이 안 되고 있다가 전사인자가 필요한 유전자 골라주는 거죠. 딱딱. 이렇게. 그래서 전사인자를 통해서 필요한 조직특이 유전자만 골라서 발현시키기 때문에 오페론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오페론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개념에서는. 전혀 진핵세포는 없겠죠? 그리고 세포 분열 빨리 할 필요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손 다양성이 효율적이니까. 세포 분열 천천히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단백질이 딸 세포로 분산이 느려요. 그러니까 단백질 번역을 빨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 메사이오닌 안 만들어요. 그렇죠? 뭐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자, 생물에서 많은 거죠. 뭘 못한다, 못 만든다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거 싫어하거든요. 안 만드는 겁니다. 다른 얘기예요. 뭐가 다르냐고요? 못 만드는 건 만들고 싶었으나 못 만드는 거고, 안 만든 건 내가 필요 없으니까 안 만드는 거거든요. 비타민, 바이타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 없으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찬가지 이렇게. 사람이 오죽해서 메사이온을 안 만들어. 단백질 분열 개신데 이걸 안 만들어요. 먹는 걸로 충분하다 이거죠. 왜? 내가 단백질을 아주 빨리빨리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는 걸로 충분한 메사이온 공급이 되고 번역을 천천히 하니까. 그래서 그냥 메사이온을 번역해 시작합니다. 포르 메사이온 따로 쓰지 않아요. 이렇게. 자, 요런 것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분자생, 유전학과 세포생물학, 유전학, 분자생 다 들어가 있죠, 지금. 요 논리를 엄청 써먹어서 분자생물학을 제가 이걸로 다 적용해버리거든요. 여기서. 복제, 전사, 번역, 원핵세포, 진핵세포, 돌연변이까지 다 이걸로 들어갑니다. 이 안에서. 꼬리 계속 물고 간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런 원리. 요게 제가 얘기하는 논리입니다. 네가 얘기하는 논리가 도대체 뭐길래? 가끔 그래요, 어떤 선생님들이. 과거였지만. 당신이 얘기하는 그 논리가 도대체 뭔데 그렇게 논리를 하냐고. 저는 그 시작하죠, 그냥. 얘기 드려요, 그냥 저는 간단히 시작했어요. 모든 생물 현상은 그 생물체에서 최대 효율성을 갖고 있다. 왜 효율적인지 우리가 아직 규명을 못했을 뿐이지, 그건 최대 효율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안 그러면 남아있지 않다. 왜 효율적인지 난 좀 더 생각했을 뿐이다. 라는 것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버무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까 그 핵심력도 잡히는 거야. 자,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자, 그런 얘기고요. 어쨌든. 그래서 뭐 밑에 살짝 보면, 이거는 이제 뭐 약간 지식형이 될 수 있지만, 좀 참고로 듣고 갑시다. 그냥, 자, 유전정보죠, 우리가. 세포의 유전정보. 유전물질. 얘는 이제 조건이 좀 있어요. 근데 뭐 외우자는 게 아니고요. 먼저, 정보의 저장성.
저장 가능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정보가 저장돼야 되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여기서 염기거든요. DNA 염기. 자, 염기 말 그대로 여기 화학의 산 애시드와 베이스. 그 염기의 그 베이스예요. 이게. 자, 왜냐면 어디를 보면 염기성 물질이 붙어 있어. 작용기가. 이렇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ATGC라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자, 티민 이렇게 있는데 딱 보시면 그렇죠. 자, 고리 두 개짜리가 퓨린이라고 하죠. 뭐 지금 외우시는 건 아니고요. 퓨린 고리 두 개짜리가 하나짜리가 뭡니까? 피리미딘. 생물하고는 공평하죠. 참 공평해요. 여기서 고리가 길니까 이름은 짧다. 그렇죠? 자, 고리가 하나짜리니까 이름은 길다. 그렇죠? 고리가 두 개짜리니까 길이가 길잖아. 이름은 짧게 퓨린. 그냥 간단하게. 자, 고리가 하나짜리. 자, 고리가 짧으니까 이름은 길다. 피리미딘 대충 적어놨는데 이런 건데 그 중에 ATGC인데 그 중에 이제 재밌는 게 이겁니다. 별거 없어요. 유전 정보 염기 있는데 여기에서 레고 블록의 원리입니다. 화학적 구조가 수소결합을 할 텐데 수소결합을 할 때 잘 보면 염기성을 띠는 암인기 요거죠. 여기 염기성이거든 지금. 여기 있는데 요게 위에 있는 게 있고 거기 정 아래쪽 반대에 있는 게 있어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수소결합하는 방향성이 반대로 돼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염기 여기 때문에 이제 베이스란 말이 붙은 거거든요. 처음에 어는 염기성을 띠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딱 보면 자, 수소결합 뭐 뒤에 나올 얘기 2장에서 나올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자, 그래서 1번이라는 염기와 3번이라는 염기가 이렇게 수소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번과 4번은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딱 보면. 왜냐면 아민기가 위에 있는데 이것도 아민기가 위에 있잖아요, 지금. 같은 쪽에 아민끼리 NH, NH끼리 H가 둘이 중복되기 때문에 수소결합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외우자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유전 정보 저장성 여기 있다고요. 염기란 부분에 그냥 화학적 구조, 레고 블록처럼 짝이 있다, 제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런데 수소결합 두 개짜리가 A하고 T 사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아데닌과 티민이 수소결합 두 개짜리예요. 티민은 메틸기가 있어요. 그래서 티민인 거예요. 메틸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상 원래 어는 자 사이머스 흉선에서 나오는 용인데 그냥 티민 메틸기가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서 뭐냐면 아데닌이 참 재밌는 문제 이게 염기인데 아데닌이 가장 특이성이 높은 염기입니다. 4개 중에서 일단은 고리가 하나짜리 피리미딘보다는 고리가 2개짜리 퓨린이 구조가 좀 복잡하잖아요. 화학적으로 독특한 특이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오른쪽 고리 2개짜리가 특이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자, 구아닌은 수소결합 3개라거든요. 결론적으로 이게 구아닌이거든요, 지금. 이게 사이토신이고요. 수소결합 3개, 하나, 둘, 세 군데. 즉, 작용기를 보면, 케톤기, 카르보닐 케톤과 NH와 NH 세 군데 있어요, 수소결합을. 그래서, 수소결합, 자, GC는 3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데닌을 잘 보면, 꺼내보면 얘가 재밌는 게, 수소결합 2개라는데 여기를 보면 CH야. 비극성 공유결합이야. 이게 극성 공유결합이야. 전자 치우쳐야만 부분적인 전하를 띄어서 수소결합 하는데, C하고 H는 비극성 공유결합이거든요. 요걸 일부러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절대 여기는 수소결합 못합니다. 얘는 비극성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걸 만들어놨어. 자, 그래서 이렇다면 아데닌의 경우는 아주 특이적으로 일단 고리가 2개짜리이기 때문에 구조가 특이적으로 복잡하니까 아데닌 구안이 특성이 높은 편이고, 자, 근데 그 중에 아데닌이 더 특성이 높은 게 자 이게 어떻습니까? 일단 수소결합 참여할 수 있는 부위를 하나 달아놨던 거죠. 이게 바로 아데닌입니다. 구조를 그리라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구조가 자 그림에 나올 수는 있어요. 뭔지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진 않더라도.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중에 AT가 수소결합 둘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니까. 자, 그 중에 그럼 왜 2개뿐이 못 만들까? 그렇죠? 나중에 자 분자생물학 가시면 워블 가설, 이쪽 동요 가설 거기를 가더라도 아데닌은 특이성이 높아요. 동요 가설에 자 중복성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이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데닌과 이게 결국은 아데닌이고 이게 티민이에요. 수결합 둘. 여기 구아닌과 사이토신. 자, 여기서 어차피 유전 물질에는 정보 저장성이 있어야 된다. 염기를 건드릴 거 예습으로 본 거죠, 살짝. 그래서 A하고 T 어떻게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느냐, GC가 어떻게 들어가 있냐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자, 유전 정보 저장성이고요.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자, 두 번째죠. 자, 이게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유전 정보 다양성이 높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생각해보면 염기가 4개예요. 사진법이에요. 근데 아미노산은 20가지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단백질이 유전물질인 줄 알았어요. 1944년 이전까지만 해도 에이버리 실험 전까지만 해도 단백질 유전물질 것이다 라고 해서 다양성이 뭐 높으니까. 다양성이 낮은 편이거든요. 자, 이 염기는. 근데 여기서 뭡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트리플렛 코돈이죠. 3년 쓰지 않습니까? 4가지뿐이 안 되지만 실제 유전 정보로 작용할 때는 4의 3승이죠. 3개니까. 그래서 이게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가자면 이게 어떻습니까? 복제 가능성이거든요. 복제가 될 수 있어야 돼, 유전 물질은. 복제 가능성. 그런데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중나선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 가닥씩 풀어지면서 다음 어떤 딸 세포에 줄 때 유전 복제 주형이 될 수 있죠. 템플레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외우자는 건 아닌데 여기다 대입을 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DNA라는 물질이 참 오묘한 물질이다. 라는 거죠. 유전 정보는 염기라는 데 들어가 있다. 염기성을 띠고 있지만 여기저기. 근데 그게 자 레고 블록처럼 어떤 수소결합을 이룰 수 있는 작용기 배치가 정반대로 있다. 나중에 가면 그래서 요걸로 만드는 과정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합성 과정도. 피리미딘과 퓨린 만드는 과정 순서가 있거든요. 그것도 대충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느낌만 드렸고. 그래서 자 이중나선 DNA가 한 가지씩 풀어지면서 반보존적 복제. 다들 아다시피. 그런데 세균의 경우 원핵세포는 원형 DNA 단일에 텔로메를 갖지 않는다. 자, 그래서 빠르게 복제해서 자, 됩니까? 자,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는 돌연변이를 통해서. 반면에 진핵세포는 상동 염체 쌍을 갖고 있어서 이거를 감수 분열 과정에서 다양성을 높이는 과정. 이렇게 살짝 이렇게 논리를 어떤 이런 논리를 쓴다는 거죠. 자꾸 이런 논리를 그러니까 워낙 좀 많이 책을 쓰고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 논리가 거의 부분 다 꽂혀 있어요 지금. 거의 모든 내용에. 그래서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머지 여러분 부분은 여러분 몫입니다. 왜? 내가 저한테 그걸 전수 받았으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거를 발전시에 넘겨야지 그대로 넘기면 그건 아니에요. 강도 도둑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은 그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생물학이 더 이상 암기가 아니라 정말 재밌고 이해의 과목.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저도 나이 먹고 이제 늙어서 안 되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생물학의 관련 발전이 여러분 손에 달려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그래서 논리를 한번 맛을 봐야 되겠고요. 뭐 심심하니까 하나 더 들어볼까요? 생물의 특성에서 조직화. 그러니까 이제 그 연력학에서 보면 연력학이 어떻습니까? 제1법칙이 어떻습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아마 할 거예요. 또 지금 외우지 마시고 에너지 형태는 바뀔더라도 에너지 총량은 똑같다. 대신 닫힌 계, 클로즈 시스템. 차에 치인 개가 아니고 자 에너지 유출입이 없는 닫힌 개 안에서 에너지 총량은 똑같다. 형태는 바뀔지언정. 자 에너지 보존 이건 뭐 의미는 없고 두 번째가 이제 무질서의 법칙,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폭탄이 빵 터지듯이 불안정 에너지를 많이 머금고 있던 이 폭탄이 폭발하면서 안정한 물질로 분산되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이런 원리지. 그래서 자 불안정한 물질들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무질서해진다. 엔트로피,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물체를 보면 우리 몸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무질서해진 게 아니라 주변 양분을 끌어모아서 내 몸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반대거든요. 엔트로피를 역행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내가 다시 죽게 되면 어떻게 다시 어떻습니까? 또 분산되긴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연력학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무질서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생물 현상들은 주변 물질을 끌어모아서 질서 정연화되거든요. 이렇게 그걸 조직화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캠벨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요. 이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흡열 반응이죠. 여기까지 인정하시겠죠? 여기서 또 최근 기출 문제를 저기 갈 수 있는 분을 하나 던질 건데 이왕 제가 아까 아데닌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중에 제가 아데닌이 가장 특이성이 높은 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그걸 잘 이용해서 보면 자 그럼 뭐냐면 이런 조건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지금 생물체가 살고 있는데 세포의 기본 에너지 형태 자 사용되는 화폐 형태죠. 세포가 사용하는 형태 저장 형태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사임당 그분은 저장 형태죠. 우리 지갑에 아주 가볍게 슬림하게 들어가서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 근데 그걸 사용할 땐 불편해요. 뭐, 요 앞에 가서 떡볶이 하나 먹고 어떻습니까? 자, 500원 내야 되는데, 심사위원 딱 들이대버려. 주인 아주머니 화납니다. 많이 납니다.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또 오뎅 하나 먹고, 또, 심사위원 또 하나 그러면, 자, 뭐 날라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장에는 용이하지만 사용에는 불편한 거예요. 다양한 에너지 단위에 사용하기가. 그래서 세포의 가장 기본 에너지가 뭐냐? ATP라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걸 뭐, 모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 원래 이제 ATP는요, 생각해보면 RNA의 구성 뉴클레오타이드였던 거예요. 지구상에 태어날 때. RNA 월드에 의하면. 그렇죠? 지구상의 유전 물질은 RNA가 먼저 태어났고, 불안정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하는 과정에서 안정한 DNA가 유전 물질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게 RNA 월드인데, 자, 그래서 결국은 ATP란 건 세포의 에너지라고 먼저 이야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해로 가신 분들은 RNA 구성 뉴클레오타이드예요. 그 조건을 잡아드릴 겁니다. 자, 뭐냐? 자, 이거죠. 세포의 에너지가 부족해요. 다른 말로 ATP 비율이 낮아요.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세포가 ATP 비율이 낮다. ADP나 AMP는 많은데 ATP가 부족한 거죠. 그러면 에너지를 만들어야죠. 그게 바로 세포호흡입니다. 자, 이 조건. 그래서 생각해보면 세포의 에너지가 부족한 조건, ATP 비율이 낮은 조건. 그럼 뭘 해야 되냐? 결국은 얘가 유전자 발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이걸 저울한 게 아니라 오른쪽에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세포 호흡의 효소를 발현시켜야겠죠? 그럼 이제 세포 호흡을 일으키니까 ATP를 에너지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볼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인정하시겠어요? 뭔지? 그 과정을 여기다 끼울 건데 그러면 자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에 가장 많은 게 세포 관련 요소거든요. 제일 비율이 높아요. 자 거기서 해당 가정 효소든 TC 효소건 그걸 발현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유전자 발현 과정이지 않습니까? 전사와 번역이란 말이에요. 자, 그 과정을 볼 건데, 자, DNA는 원래 가지고 있었고, 안정한 걸로. 근데 이제 전사를 일으킬 때, 유전자 발현 첫 번째. 자, 어차피 RNA 구성 뉴클타이드, ATP, GTP, CTP, UTP를 적절하게 DNA의 주형을 이용해서 단일 가닥의 싱글 스탠드의 mRNA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더블 스탠드 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만약 이중화선 RNA 만들어지면 우리 진핵세포에는 이중화선 기본이 DNA 이중화선인데 기본이 mRNA는 단일사슬이거든요. 이중화선 RNA 있다? 그것만 전담에 자르는 요소가 있어 우리 몸에는. 그렇죠? 나중에 다 있어 이런 게 나오겠지만 기초미 되지만 자, 이게 크게 있어요. 그래서 자, 안 되고 또한 만약에 이중화선의 RNA면 리보솜에서 그렇죠? tRNA가 아주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tRNA 어디 붙으라고? 안 돼요. 그래서 mRNA는 무조건 단일사슬이야 돼요. 특히 번역이 되는 부위 거기는 아시겠죠? 자, 그래야 tRNA 붙을 자리가 생기니까. 그래서, 자, 두 가닥 중에서, DNA 두 가닥 중에서 한 가닥을 골라요. 누가 골라주느냐? 프로모터가 골라주죠. 요거, 요렇게 붙어. 요 아래 거 위 거 골라줍니다. 나중에 보면. 프로모터가 골라줍니다. 그럼 그놈을 갖고 전사, 판박이, 마주보듯이 이렇게 전사가, 자, 트랜스크립션이라는 게 판박이거든요. 우리말로. 자, 그래서 싱글스는 mRNA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때가 중합이 되잖아요, 지금. 개개 분사한 뉴클타이드가 폴리뉴클타이드 중합이 되잖아요. 흡열 반응이거든, 이거. 그죠? 근데 에너지가 부족한 조건에서도 이게 중합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진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글라이코겐을 만들 때, 포도당과 포도당, 거기다 UTP 같은 거 하나 써서, 에너지 써서 중합을 시키고, 조직화시키거든요. 흡열 반응이니까. 별도 또 ATP나 UTP를 써서 중합을 시켜요. 이렇게. 그런데, 이때 이 mRNA가 전사가 될 때는 에너지가 부족한 조건에서 중합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정하시겠죠? 진화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물질과 달리 이 자체 하나하나의 단량체 안에다가 중합 에너지를 집어넣어놨어요. 미리. 그게 뭡니까? 여기 보면 두 개의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두 군데 있잖아요. 3인산 중에서. 그렇죠? ATP에 세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지 않습니까? P와 P 사이 있던 O. 이 두 군데의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바로 mRNA가 중합될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에너지 없어도 돼요. 자, 이 자체 내 중합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중합을 시켜. 그래서 핵산이 좀 안정한 물질이라 다른 거와 달리 얘는 두 군데 다 쓰지 않습니까? 다 쓰죠? 자, 안쪽에 알파인산 여기에 결합되기 때문에 두 개의 가스분해 되면서 이렇게. 자, 이거 이해하겠어요? 왜 뉴클레오타이드 안에는 중합 에너지 자체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이 조건에서 에너지가 부족한 조건에서 못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중합 에너지 없어버리니까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전사를 쓰니까 번역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단백질 번역. 두 번째. 근데 20가지 아미노산의 중합 에너지가 있냐? 없어요. 이건 없어. 여기는 중합 에너지가 없거든요. 중합 에너지가 없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인정하시겠죠? 자, 그런데 세포의 기본 에너지인 ATP의 함량이 부족한 조건에서도 단백질 번역은 돼야 된다고요. 효소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요. 세포의 일반적인 요소들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 ATP를 쓰게 진화됐어요. 그런데 리보솜, 리보솜엔 요 놈을 어떻게 번역을 할 때 ATP를 쓰면 안 되는 게 이해하시겠어요? ATP가 부족한데 번역을 어떻게 하냐고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리보솜은 번역 에너지를 뭘 쓰냐? 일반 효소가 쓰지 않는 걸 써요. 뭡니까? GTP죠. 이해하시겠어요? 요게 기출, 왜 이걸 쓰느냐? 없어요. 근데 이거 쓴다. 2년 전, 3년 전 계속 GTP 쓰는 경우가 엄청 나오거든요. 일반적 세포가 ATP를 써야 되는데 GTP 쓰니까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거지. 응? 여러분한테 이거 모르지? 막 던져요. 몇 년째 계속. 이런 식으로. 그 중에 하나를 잡아드린 게 왜 GTP 쓰냐? 이게 제가 쓴 논리예요. 물론 이거를 설명하는 책은 없죠. 팩트니까 애워라고. 그래서 많은 강의에서 그냥 받아들여, 애워. 왜 그런지 없어.
라고. 하지만 저는 그냥 여러분한테 어떤 가설을 던져본 거죠. 이게 여기서 만약에 ATP 쓴다 한다면 번역할 때, 그럼 이런 ATP 부족한 조건에서 번역이 안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세포 효소가 없으니까 ATP 못 만들 거 아니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거 아니냐. 하여튼 던져본 거죠. 이렇게. 그것들이 나중에 다 밝혀지면서 새로운 내용이 지금 그런데 제가 25년째 강의를 하는데 그 안에서 제가 처음에 25년째 맞았던 논리들이 상당수가 많이 밝혀진 게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만든 것들이 거의 정설로 다 나오는 거죠. 논문이 나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자가 할 때 이렇게 하면 재밌어 할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이 재미없나요, 지금? 자, 그럼 할 말이 없고. 자,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 임용에서 최근 기출에 보면 ATP가 일반적으로 쓰지만 GTP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잡아드린 겁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한번 건드릴 건데 이해되셨죠? 자, ATP. 대부분의 세포의 효소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 이걸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아니고 액틴 비섬유 중화. 자, 작아진 딸 세포가 성장을 할 때 세포막 밑을 지지하는 왜냐면 유일하게 세포 내 막 중에서 삼투압차가 극심한 막이 세포막이거든요. 그렇죠? 삼투압차가 극심한 막이 세포막이에요. 세포 내부와 세포 외부에 극성 물질 농도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안 받쳐주면 터져버립니다. 특히 덩치 큰 진핵세포들은. 그죠? 자, 그걸 받쳐야 돼요. 요게 이제 액틴 미섬유 아니에요. 세포막을 받치는 게. 그렇죠? 그런데 세포 내 소위관, 소포체, 골지체, 마이토콘드리아 등등등 많아요. 다른 건 어떻습니까? 삼투압차가 거의 없어요. 그죠? 세포질과 소포체, 내강, 삼투압차 거의 없습니다. 잘해봤자 칼슘 정도 차이니까. 근데 이상하게 핵내막은 최근 기출에 2번 있었어요. 핵내막은 세포혈기 지지라고 했어요. 골격이. 여러분 핵공 다 들어봤죠? 핵공은 큰 게이트 구멍이거든요. 거기에 삼투압차 없습니다. 세포질과 핵질은 삼투압 차이가 없어요. 저 분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분자만 선택적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핵막은 핵막을 지지라고 있거든요. 내막이. 그럼 왜 그러냐? 요건 세포 분열 때문이에요. 삼투압 아무 상관없이 세포 분열 때 방추사가 세포질에서 핵에 있던 염색체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장벽, 핵막이 있으면 그게 결합이 안 돼. 견우와 진호체를 만날 수가 없어. 그때는 이제 핵막이 해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라민이라는 중간 섬유가 그게 그때 인산화되면서 해체를 시키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그것도 최근에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그래서 지금 액틴 이거 보면 지금 간단하게 세포막을 지지하는 게 액틴 비섬유지 않습니까? 그럼 작은 세포가 성장을 해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지원기라는 강기지 않습니까? 유전자 발현을 왕성히 시킬 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발현이 잘 돼요. 그래서 세포흡이 잘 되니까 ATP가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액틴 중합할 때는 ATP 써도 돼요. 자, 분열 직후에 어린 딸 세포가 DNA 풀어놓고 유전자 발현을 왕성히 시키고 세포흡 잘하고 ATP 만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중합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반대로 가면 방추사의 미세도관 있죠? 요거 중합할 겁니다. 요거는 물론 당연히 세포 분열 직후에 성장도 있지만 문제는 아시다시피 방추사는 언제죠? 분열기죠. 자, 그럼 이때 간단히 가면 바로 핵분열기. 자, 우리 세포 하나의 DNA를 끄집어내서 쭉 일렬로 나열시키면 길이가 2m 이상은 된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길어요. 자, 근데 그걸 핵분열하는데 응축을 안 시키고 당긴다 양쪽으로? 그 끝도 안 나와. 2m 동안 당겨라 커지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사할 때 어떻습니까? 이사할 때 그냥 집에 옷장 패키징 안 시키고 그냥 질질 끌고 가면 안 되겠죠. 이게 500m, 1km 막 옷이 끌려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패키징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야. 분열기 때는 DNA 응축을 시켜야 돼요. 인정하시겠죠? 당연히. DNA 응축입니다. 응축이면 유전자 발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 세포 효소가 발현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ATP 생성이 떨어집니다. 인정하시겠어요? 액틴 미세소금은 이때 필요가 없는데 방추사의 미세소관은 분명히 분열기 때도 필요하거든요. 방추사 길이가 신장돼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중합에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유전자 발현이 안 되고 ATP 비율은 떨어질 거고 어떡하죠? 일반 효소가 안 쓰는 에너지 뭘 쓰죠? GTP 쓰는 거죠. 인정하시겠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액틴과 비교해서 액틴 미소면은 ATP를 갖고 중합시키는데 방추사의 미세소관은 기본적으로 GTP를 갖고 중합시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잘 나왔던 아까 말씀드렸던 아미노아시드 tRNA
그러니까 tRNA에다가 특정 아미노산을 달아주는 이 과정에서는 ATP 쓰거든요. 이 과정에서는 평상 때니까 전쟁이 나기 전에 자 전쟁 물자를 준비할 때 평화 시대 여유 있을 때 그때거든 이게. 그런데 아까 단백질 번역 때 요건 GTP 쓴다고 했죠. 말씀드렸죠.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바로 세포의 에너지가 부족할 때 세포 효소를 번역시킬 때 ATP가 부족해도 번역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진화할 때 요거는 번역 리보솜에 의한 번역은 GTP 쓴다. 자 하나만 더 잡자면 자 뭐냐? 자, 우리가 ATP, GTP, CTP 그 중에서 99% 해당되는 게 ATP란 말이야. 일반 세포는. ATP가 엄청 많은 거야.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신호 전달기에서 신호라는 건 뭐냐면 신호가 필요할 때만 턴온, 활성화됐다가 대부분 시간은 불활성화 됐을 때거든요. 이거죠. 그런데 농도가 엄청 높은 ATP가 결합하는 게 신호를 주고 있다면 너무 농도가 높으니까 불필요하게 신호가 계속 활성화돼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ATP가 직접적으로 신호 전달에 작용한 건 없어요. 잘 보면. 대신 농도가 낮은, 특이성은 높지만 농도가 낮은 GTP가 쓰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GTP 결합 단백질, GPCR이 나오게 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더 가져면 어떻습니까? 바로 자 플러스 자 신호 전달에 자 GPCR만 적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여기 또 몇 가지가 더 있긴 있어요. 더 넣어드리지 않게 5가지인데, 나머지 약간 이제 스페시픽합니다. 미토콘드리아 내부라든가 몇 가지가 있어서, 요 정도, 느낌만. 그래서 이런 논리를 갖고, 근데 이게 최근 한 5년 동안 기출문제가 이 안에서 최소 제가 기억나는 것만 3번 이상입니다. 여기저기서. 그것들을 저격을 할 때 매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애우느냐,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하는 큰 흐름을 잡아놓고 껴주느냐, 거기다. 그럼 여러분이 껴놓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게 은근히, 자, 기억력이 오래 간다가, 게다가 또 응용력이 좋아져요. 아시겠죠? 그게 제가 원하는 논리의 방법. 암기를 줄인다라는 게 그런 원리고요. 자, 그래서 뭐 ATP가 많을 때는 이거 쓰고 부족할 때는 GTP 써라. 뭐 이런 식의 간단한 원리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논리를 좀 한번 드려봤어요. 어차피 생물의 특성 자체는 가볍게 잡아드렸으니까 약간 논리와 원리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맛을 배드린 거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전년도 문제 강조했던 것에 일부가 포함됐는데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건데 물질대사, 모든 생물체는 물질대사를 해야 되죠. 세포 내 화학반응. 그렇죠? 그래야 필요한 에너지를 수급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거시적으로 보면 크게 2가지. 가장 대표적으로. 그 외에도 있지만 광합성과 세포비 가장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그럼 먼저 광합성. 여러분한테 뭐 전년도만 빼고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자, 간단히 풀어보면 이런 거죠. 자, 지구상의 에너지의 근본적인 소스는 태양의 빛에너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죠. 자, 엄청 빠른 사람, 우사인 볼트처럼 빨리 달리는 사람, 우와, 저 사람 빛의 속도로 달리네? 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이 표현에 빛의 속도로 달리네라는 표현이 뭐겠어요? 빛은 빠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면 가벼우니까 빛은 질량이 없죠. 전자기 파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빨리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무겁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빛 에너지는 질량이 없기 때문에 광자, 파동이지 않습니까? 얘는 잡을 수가 무형이니까 잡히지가 않는 거죠. 안 잡혀요, 이게. 근데 이거를 자 지구상의 생물체 진화하면서 이 에너지 어떻게 잡아야겠는데 형은 에너지를 바꿔야겠는데 빛 에너지를 자 빛 에너지도 나중에 나름대로 운동 에너지거든요, 이게. 자 파동이니까 이렇게 요 놈을 잡고 화학 에너지로 바꾼다든가 해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된 효소가 그거죠. 물, 어차피 지구상에 물이 엄청 많으니까 자 물이 H2O 극성 공유랍이죠. O하고 이렇게 HH가 극성 공유랍 아닙니까? 전자가 치우쳐 있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전자가 치우쳐 있다. 공유 전자쌍에 산소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극성 공유랍, 이게 극성 공유랍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학적으로 공유된 전자가 어느 한쪽의 핵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간단히 원자의 핵에서부터 전자 껍질에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고 바닥 상태에 있다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에너지 함량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안정하죠. 불 났을 때 물 뿌리면 불이 꺼져요. 왜? 물 자체가 에너지가 적은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극성 공유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전자를 뽑아내는 거죠. 물의 광분을 통해서 전자를 뽑아냅니다. 질량이 있어요. 전자는 미미하지만. 그래서 요 놈에다가 전자 껍질, 더 바깥쪽 껍질을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자 핵의 양성자의 양전하와 전자의 일렉트론의 음전하가 인력이 있습니다. 불이 끌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많이 못 도망가고 화학적으로 오비탈, 전자 껍질 안에서 움직이고 있던 거죠. 이걸 더 바깥쪽 밀어내요. 인력을 깨뜨려야겠죠? 핵의 양성자, 원자 핵의 양성자와 전자의 인력을 깨뜨리고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흡열 반응. 이게 비대에너지죠. 그러니까 계속 밀어내다 보면 원자 핵으로부터 양성자부터 굉장히 멀어지면 인력이 없어요. 그럼 전자가 이탈되는 거죠, 이제. 이탈될 때 에너지를 머금고 이탈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고놈을 끄집어내. 그래서 빛 에너지를 수도하는 과정. 광합성의 명반응이죠, 여기가. 가볍게 얘기하자면. 근데 요놈이 이제 이 에너지를 머금었으니까 이 전자를 보관을 해야겠어. 당장 쓸 게 아니라 보관을 해야겠다는 거죠. 그런데 생물질, 유기물의 정의 그거 아닙니까? 탄소로 구성된 물질. 유기물의 첫 번째 장점,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주기율표상에서 4족이라 공유결합을 4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길이가 무한정 길어질 수 있고 중간에 가지를 칠 수도 있고 이중결합, 삼중결합 만들 수 있고 고리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거기에 에너지가 저장될 수 있어요. 그 원리에. 그래서 CO2에다가 광합성의 암반응, 요즘 켈빈으로 하는데 암반응은 좀 더 브로드한 얘기지만 CO2에다 집어넣어서 자, 이 전자를 밀어넣는 거죠. 자, 그럼 그때 어떻습니까? 여기 CC나 CH, 요거 딱 유일하게 요 두 개뿐이 없습니다. CC나 CH, 딱 탄소 중에서 비극성 공유결합은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딱.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공유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핵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야. 비극성이라는 거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두 핵으로부터 전자가 가장 멀리 있다는 거야. 다른 말로 가장 들떠 있다는 거야. 에너지를 머금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두 가지. 저는 이 문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간단히 있는 게 아니라 전도 문제가 강조했던 지방산 분해. 그러니까 지방산인데 그래서 포도당 대비 지방의 에너지 함량이 높고 전도 나왔던 거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누가 에너지 함량이 높냐? 를 서술하시오라고 했을 때 가장 시작점 이거 꼭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포화지방산에는 CC나 CH 즉 탄소가 이 전자의 포화도가 높아요. 다른 말로 들뜬 전자가 함량이 높아요. 그러니까 FADH나 NADH를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거죠. 나중에 호흡률도 나올 겁니다 아마. 자, 조만간 나와야 돼요.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자, 그거 이제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 포화지방산 대비 불포화지방산 이미 이중결합이 있어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약간 들뜬 전자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함량이 떨어지고 탄수화물은 더 낮겠죠? 저는 또 문제 그게 있었거든요. 딱 그래서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딱 그걸 설명해라. 시작은 거기서부터 가야 돼요. 둘 다 탄소, 유기물의 탄소인데 거기에 탄소의 포화도, 전자 포화도가 높냐 낮냐. 거기서 조효소 FAD와 NH의 함량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함량의 생성량이 다르다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오면 CC나 CH 여기에 에너지가 저장되는 거죠. 광합성의 암반응 과정에서. 물론 이 과정에서 생물체가 필요에 따라서 빨리 쓸 수 있게 물에 잘 녹게 하기 위해선 탄소에 물을 붙이는 거죠. 한쪽에는 CH 에너지를 갖지만 한쪽에는 OH 극성 공유합이야. 에너지는 포기하되 물에는 잘 녹아. 그러니까 물에 안 뭉치고 잘 녹아 있으니까 효소가 접근이 쉬워. 당기성 양분. 지방은 뭐죠? 완전히 전부 다 극성 없어. 다 비극성으로 CH. 그러니까 에너지 함유도가 높아. 그죠? 대신 물에서 뭉쳐버리죠? 그래서 그게 지방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이게 광합성의 거시적인 원리예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이렇게 단순히 나오지는 않지만, 저는 또 문제처럼, 그 중에 시작점은 서술형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이해해서 가야 되는 거고. 자,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엽록체가 있는 식물이 이렇게 유기물을 만들어냈다.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명반응과 암반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여러분이 뺏어 먹는 거죠. 종속영양체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산소, 세포로 분해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반응이에요, 이거는. 먼저 유기물을 쪼개는 과정이야. 유기물을 쪼개서, 유기물을 쪼개줘, CO2로. 이 과정이 아까 만든 전자죠. 일렉트론, 들뜬 전자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해당 과정이나 피부산 산화 과정, TCA 회로 등을 통해서 나오겠죠? 그놈을 갖고 전달계를 돌리죠. 다시 산소에게 줍니다. 다시 바닥상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때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자, 이게 두 번째가 어떻습니까? 바로 세포호흡의 원리지 않습니까? 요 원리를 잡아놓고,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뒤에 갔을 때, 이제 그래서 세포호흡을 하나 잘 잡으시면, 제가 논리를 엄청 써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해당 과정 학교에서 외우는 힘드셨죠? 해당 과정 이해로 가는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자연스러운 이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반응이. 그걸 잡아드릴 거고, 물론 피부산 산화, TCA를 전부 다 논리가 있습니다. 자, 그걸로 갈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해서, 자, 광합성 숱하게 나왔고, 전년도 이제 광합성 너무 지겨워서 세포흡이 나올 때가 됐다 했는데, 세포흡에서 지방산 분해, 그쪽 과정에서 응용을 해서 통합의 문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살짝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그거 이왕 건드린 김에 그러면 좀 넓혀볼까요? 응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식물과 동물, 세포 생물학도 다른 게 있죠. 차이점. 그렇죠?
차이점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차이점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간단히. 이건 좀 쉬운 얘기니까 좀 빠르게 펼쳐보겠습니다. 저는 식물과 동물의 차이점을 엽록체로 시작합니다. 무조건. 자, 식물 세포는 엽록체가 있겠죠. 방금 했던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식물 생리학적으로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얘는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이 뭐냐? 빛이에요. 그렇죠? 물속에 사는 식물, 조류죠, 조류. 물속의 조류. 조류들은요, 물에 뜨면 돼요. 둥둥 떠버리면 돼. 그러니까 줄기를 세울 필요가 없어, 딱히. 뿌리, 줄기, 잎에 구분이 잘 없다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조류. 그래서 조류로 하지 않습니까? 떠버리면 되니까. 뭐 수심의 차이는 있지만, 자, 이렇게. 근데 육상으로 기어 올라오는 순간부터는 물이 뜰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줄기를 세워야 돼. 다른 경쟁자보다 내가 제일 중요한 빛이기 때문에 빛을 선점하기 위해서 키가 커져야 되는 거죠. 고등한 식물이 키가 큰 식물이에요,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줄기가 발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뿌리, 줄기, 잎이라는 식물의 기관이 구분되기 시작한 게 육상 식물들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게, 자, 식물의 일기생장이 빛을 좀 더 크니까 길이 생장이 일기생장은 1차 생장이 식물에 처음에 싹이 튼 다음에 먼저 하는 게 줄기의, 자, 기생장, 키가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줄기가 발달될 수밖에 없다. 가늘고 길게. 제 허리가 어떻습니까? 키가 175인데 허리가 32인치. 근데 대나무는 어떻습니까? 키가 10m인데, 자, 직경이 뭐 15cm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기생장의 원리예요. 자, 쭉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줄기를 육상에 세워야 되니까 이게 바람에 꺾여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위로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세포들을 세포 외부에 견고한 1차 세포벽과 2차 세포벽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겠죠. 세포벽이 꼭 필요합니다. 그죠? 자, 꼭 필요한데. 그러니까 세포벽이 있으니까, 다세포인데 세포벽 안에 갇혀있어요, 세포가 지금. 가둬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가 운동성을 가질 수가 없어. 편모로 흔든다 그래갖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물들은 산모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가져도 안 되고, 가질 수도 없지만. 왜? 여러분들은 동물은 잡아먹으러 다녀야 되니까, 포식자니까, 움직이고 운동성이 필요하지만, 식물은 내가 가만히 빛만 있으면 되거든. 난 양분 내가 만들 수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자, 편모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편모의 기원이 동물에서 중심립이라는 거거든요. 중심립도 식물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없어요. 중심립, 센트리올이라고 해서 미세소관의 9+ 연구제 수직으로 서 있는 거 있죠? 그게 없어요, 식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질 필요가 없다. 대신 세포벽이 세포 파열을 잘 막아주고 있죠, 바깥쪽에서. 그러니까, 자, 막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동물보다 높아도 무방해요. 그렇죠? 높아도 무방하다는 거죠, 이렇게. 안 터지니까. 그래서 동물은 없지만, 자, 식물에 있는 게 뭐냐? 세포막의 인지질에 지방산을 많이 꺾어요. 많이 꺾어서 인지질을 밀어버립니다. 그럼 막 유동성이 높아지거든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들어봤던 오메가3, 6 불포화 지방산이거든요. 이걸 엄청 많이 만들어요, 지가. 식물은. 오메가3가 원래 지방산 꺾을 때 중간 위에서 꺾거든요. 오메가9부터 꺾어야 돼요. 한번 꺾입니다. 중앙에서 길게 꺾이니까. 근데 식물 더 꺾어요. 6 또 한 번 꺾고 3에서 순서가 있으면 3부터 꺾는 게 아닙니다. 바보 됩니다. 3 꺾으면 끝에서 잠깐 꺾이는 거니까 위에서 꺾어야 돼요. 길게. 그 옆에 많이 밀릴 테니까. 그렇죠? 근데 동물은 그건 없고요. 대신 콜레스테롤을 세포만 끼우냐? 안 끼워, 얘는. 콜레스테롤이 소성이 엄청 강한 지질이거든요. 주변 인지를 꽉 잡아서 껴안고 꽉 유동성 낮추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걸 식물이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신 콜레스테롤은 식물이 만들거나 또 이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극밀하게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만 있지 세포막의 안정성의 콜레스테롤을 쓰지 않는 게 식물이죠. 반면에 동물로 넘어가 볼까요? 동물은 엽록체가 없어요. 종속영양성물체 누굴 잡아먹어야 돼요. 광합성 못합니다. 그렇죠? 종속영양성물체 누굴 잡아먹어야겠습니다. 운동성이 꼭 필요합니다. 잡으러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자, 다세포가 세포벽에 다 묶여 있으면 못 움직일 테니까 세포벽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대신 운동성 밖에서 중심립과 편모를 가져서 물론 산모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운동성이 필요합니다. 대신 세포 바깥쪽에서 세포벽이 지지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터져요. 그러니까 상대적 세포막 유동성은 높다, 낮다? 낮아야겠죠. 그리고 자, 엑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 세포의 기질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이건 참고로 안 적어도 상관없지만 세포의 기질. 자, 세포 막 바깥쪽에 뭔가 이게 단백질과 탄수화물들이 이렇게 잘 잡고 있는데, 뭐 세포 몇 가지는 아니지만, 세포가 유동성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오메가, 아까 3나 6 지방산 쓰지 않습니다. 안 만들어요. 그렇죠?
한 번만 꺾지 여러 번 꺾지 않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오메가 지방을 자꾸 먹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안 만드니까,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안 만드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안 만드는 겁니다. 대신 콜레스테롤은 필요해요. 막이 터지니까.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상당량이 필요하겠죠, 몸에. 그래서 뭐 지방산 병에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만들어야 되는데 근육 바빠요. 산소박이 엄청 바빠요. ATP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자, 뇌신경 바빠요. 왜? 신경 조절하려면 ATP 많이 필요하거든요. 걔들은 물질에서 너무 바빠. 우리 몸에 딱 쳐다보니까 기관 중에 하나가 여유가 있어. 바쁜 놈이 여유가 있는 놈이 있어요. 한가한 놈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우리 기관 중에 뭐 심장이라든가 뇌라든가 근육이 바쁘다고요. 나름 막 근육 활동 해야 되니까 ATP 많이 필요하니까 산소 열심히 해야 되니까 유전자 변환도 완성시켜야 되고. 근데 기관 중에 하나가 넉넉하게 유전자 변환도 잘 필요 없고 여유가 있는 놈이 있어. ATP 많이 안 쓰고. 그게 간이야. 그렇죠? 간은 참 뭡니까? 우리 국회로 보내는 사람인데 간이. 양분을 엄청 남는 양분 밥 먹은 다음에 엄청 다 저장하고 있잖아. 처음 별로 안 써. 그래서 공복신이 뭐가 필요하면 뇌가 필요하다면 보내주고 근육하면 보내주고 참 이런 사람이 국회에 있으면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될 텐데. 이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건 아니 그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죠 이거는 그죠? 또 갑자기 진땀 나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지웁시다. 하여튼 그래. 그래서 간이 자, 걔가 ATP를 많이 안 쓰는 거죠. 양분을 많이 저장하더라도. 지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포 호흡에 필요한 유전자가 많이 필요 없어. 발현 많이 안 시켜도 돼. 그렇죠? 그래서 잡다구 는 일을 기가 다 합니다. 간이. 그래서 뭐 나중에 가면 뭐 포도당 신생아성도 간이 하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누가 만들어요? 간이 만들어서 온몸으로 보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혈장 단백질 99% 간이 만들어서 내보내요. 유전자 발현 여유가 있으니까. 그거거든요. 그래서 간이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온몸에서 보냅니다. 보내는데 말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비극성이 강한 물질 아닙니까? 혈액은 물이고요. 기본이. 안 녹아요, 혈액에. 이게 문제가 생기네? 간에서 나름 콜레스테롤을 만들었어. 온몸에 조직을 보내야 돼. 세포막 끼워서 안정화시키라고 막을. 근데 혈액이 안 녹아. 어떻게 막 보내면 되죠? 가장 효율적인 방법. 그런 거죠. 양친매성 물질. 한쪽은 지질이 잘 녹고 한쪽은 물이 잘 녹는 물질. 인지질 아닙니까? 그 내부에다가 비극성 물질을 집어넣어요. 둘러쌉니다. 인지질로. 그럼 인지질 이중층이에요? 단일층이에요? 내부가 비극성 물질입니다. 콜레스테롤처럼. 단일층. 내부가 만약 물이란다면 이중층이 돼야 되고. 그죠? 인지질 단일층 둘러싸. 이게 바로 뭡니까? 지질단백질 아닙니까? LDL, HDL 등등등. 그것도 좀 시간이 됐었지만, 뭐 6년 전에 시험 문제 있었지만, 그쪽 일부가 소화관에서 나왔긴 했지만,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지질단백질, 뭐 LDL이나 이런 형태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동물에서는 지용성 물질을 운반하는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이 요거요. 지질단백질이겠죠. 식물은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식물은 LDL 같은 거 가질 수 있을까요? 지질단백질? 못 가. 일단 없다는 걸 알고 계시죠, 다들. 왜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없을까요? 보고 한번 논리 펼쳐보시면 또, 뭐 제 나름대로 가설이긴 하죠. 근데 여러분 듣고, 그건 아니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없네 하면 여러분 그거 되는 거고, 이거죠. 아까 식물은 기본적으로 1차 생장이 기생장이라고 했어요. 키가. 그죠? 그래서 10m, 20m 됐단 말이야. 뿌리에 있던 물을 흡수해서 입까지 보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관다발의 물관, 체관이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중간에, 초식동물이 중간에 갉아먹어버렸어, 한 번. 뚫렸겠죠? 중간 찢어졌겠죠? 그러면 10m 있던 물관, 체관에 있던 모든 액이 다 빠져나오겠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지금. 식물이 진화할 때에서 어떻게 하면 중간중간 막을 수 있어야 돼, 격벽처럼. 그렇죠? 나중에 이제 나오겠죠. 그게 바로, 체관일 때 채판. 거르는 작은 구멍이죠? 채판. 그래서 이게 뚫리면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뢰를 맞은 배라든가 잠수함이 뚫린 영역을 양쪽에 폐쇄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거기 물이 들어와도 전체 안 퍼지게. 그런 방식이에요. 실제로 체관에서 지용성 물질 분비해서 그걸 막아버립니다. 거기는 포기하고 체관을 우회 경로를 만들어 다시. 그러니까 식물의 체관에서는 작은 구멍으로 된 차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혈구가 지나갈 수가 없어. 작으니까. 우리 혈관은 지나갈 수 있잖아요. 막힌 데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채판의 차공은 못 지나가. 그러니까 식물에는 혈구가 없어요. 그죠? 혈장 단백질 그거 없어요. 하물며 지질 단백질 못 지나가죠. 이게 문제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식물이 내가 가지고 있던 지용성 물질을 다른 쪽으로 보내야 돼. 그렇죠? 다른 부위로.
그러니까 자, 우리가 더운 지역의 식물의 종자는 배젖이 탄수화물입니다. 겨울에 얼지 않기 때문에 부피 팽창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추운 지역은 겨울에 얼어버리거든요. 배젖이.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머금는 탄수화물로 있어버리면 부피 팽창하면서 깨져버리죠. 얼음이 팽창하면서. 그러니까 추운 지역의 종자의 배젖은 대부분 자 지질이에요. 지방계열이에요. 그렇겠죠? 뭐 자실이라든가 보면. 자, 근데 분명히 이제 봄에 싹이 틉니다. 근데 배젖은 도시락이고 싹이 틀 때 필요한 배가 싹이 이제 필요한 건데 배가 양분을 땡겨 올려야 돼. 지방이고. 근데 배로 보내야 돼. 저런도 문제 나왔죠. 물론 이제 거기까지 안 나왔지만 자 종자바라시 지베렐린의 작용 기작. 자, 이게 꼭 나올 만하다. 이거 나왔습니다만은 자 거기 한 번 더 더해주면 지방까지 가는 거죠. 추운 지역의 배젖은 자 지방이다. 그럼 물 어떻게 받을 거냐? 근데 아까처럼 그 지용성 물질 LDL 질담초 보내면 되잖아. 근데 못 보낸다 그랬잖아 제가. 식물은 차판 때문에 차공 때문에 못 지나가니까. 그럼 문제네? 배젖에 있던 지방을 어떻게 배로 보내느냐? 어쩔 수 없습니다. 지방을 분해시켜서 그걸로 이동 가능한 탄수화물, 포당 계열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식물에만 있는 독특한 세포 소기관, 포옥시점에다가 글리옥시점이라는 게 있죠. 플러스 글리옥시점이 그걸 이용해서 TC를 변형시켜서 지방을 이용한 포당 신생합성을 한서 보내는 거죠. 물론 배젖에서 배로 보낼 때 포당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논리인데 여러분 혈액의 혈당은요 간이 보낼 때 포당을 보냅니다. 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포당을 보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여러분 면역계가 너무 좋아서 일반적인 정상인의 혈액에는 세균이 없어요. 세균도 포당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식물의 체관이라든가 이 과정에서 포당을 보내면 식물은 면역계가 약하기 때문에 세균에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과정에서 세균들이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포당 지나간다. 다 빨아먹어버리겠죠. 그래서 진화 과정에서 식물의, 이것도 여러분 과거 준비 있습니다. 지식형이지만 식물의 체관의 양분 이동 형태 뭐죠? 포당이 아니 제일 좋아하는 건 포당인데 그걸 안 보내고 있어요. 설탕, 그렇죠? 이당류, 세균이 덜 좋아하는 거야 그게. 그것도 오페론을 통해서 발현시키거든요. 설탕도 그걸로 보내는 거야. 같은 맥락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엄마가 젖을 애한테 먹일 때, 그렇죠? 엄마가 젖을 먹일 때 엄마의 양분을 어린이한테 정제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때 포당을 주면 되겠죠. 얘 세포가 어린아이 세포 제일 좋아하는 건 포당이거든요. 그걸 보내주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게 아니죠. 모유라든가 우유에는 뭐가 많죠? 젖당이 많죠. 아니 애 입장에서 포당을 보내주면 제일 좋은데 그거를 애가 뭐 젖당 주면 그걸 젓갈포랑 갈락토 포당 또 쪼개갖고 다시 그걸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줍니까? 뭐죠? 애가 젖을 빨아서 소화를 먹을 때 이 과정에 세균이 노출돼 있잖아요. 지금 세균이 제일 좋아하는 게 포당이라고요. 엄마가 뭐 수혈을 통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젖을 통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젖당, 그렇죠? 이게 계속 펼쳐집니다. 자, 엿당도 마찬가지. 자, 남자의 정액에는 과당이 있어요. 과당 진짜 안 좋은 단당류거든요. 어떻게 보면 포당에서 엄청 비효율적이야. 과당은, 그렇죠? 우리 몸에서 분유소가 별로 거의 많이 없는데 간에만 있는데 왜 정액은 왜 과당이냐? 정자는 가벼워야 되죠? 빠르게 염쳐야 돼요. 경쟁적으로. 워낙 정자수가 많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빨리 염쳐야 돼요. 그러니까 무거우면 안 돼. 그러니까 정자가 운동에 필요한 양분 대부분은 세포질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액 바깥쪽에 줘야 돼. 그렇죠? 근데 바깥쪽 주니까 세균 노출되잖아, 지금. 근데 세균 제일 좋아하는 포당 주면 세균이 다 빨아먹을 거고. 그래서 세균이 진짜 비효율적으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일종의 과당은. 과당을 줍니다. 대신에 정자는 과당 분해소를 많이 발현시키고 있죠, 대신. 이런 모든 원리. 그러니까 이게 팩트죠, 다. 지금 말씀드린 자, 식물의 설탕, 그 다음입니까? 자, 젖의 모유의 젖당,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뭐 정액의 과당, 그렇죠? 그 다음에 배젖에서 아까 배로 이동할 때 엿당, 전부 다 팩트고 다 시험 문제 꺼리였어요. 다는 아니다. 3개 이상이. 근데 거기다 또 양념을 하나 쳐놨죠, 제가. 뭐였죠? 제일 일반적인 세부 조항은 포당인데 왜 그걸로 안 보내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논리에 재밌지 않나요? 아니, 죄송합니다. 벌써 뭐 첫 번째 시간부터 잘못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나중에 가면 이제 이거 다 확인되니까 4장 가면 다 확인됩니다. 자, 펼칠 거고 이렇게 한번 드려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의 이제 항상성. 자, 이것도 인체 생리 파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볍게 이제 체크나오고 갔거든요. 자, 그냥 이건 먼 얘기라 좀 많이 남은 얘기니까 한 3개월 뒤인 얘기니까. 자, 2개월 뒤구나. 이렇게. 자, 인체 항상성. 우리 몸의 항상성의 조절 기작은 자, 우리가 크게 보면 자, 중추는 일반적으로 시상하부라 그러죠. 간내 시상하부.
자, 우리 몸의 중뇌 한가운데 있고요. 거기에 대뇌가 있고요. 영장류 대뇌가 크게 발달됩니다. 그 사이, 신경전도의 사이가 간뇌죠. 거기에 시신경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신경이 올라가는 통로가 시상이에요. 그 아래쪽이 시상 하부가 되겠죠. 이렇게. 거기에 이제 항상성 중추 대신 뇌 안쪽이기 때문에 뇌혈관 장벽이라는 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유해수성 물질은 뇌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우리 몸의 항상성 중에서 유해하지 않은 어떤 항상성 조건만 여기서 조절합니다. 체온, 혈당, 그다음에 삼투 농도 이런 것들은 해롭지 않거든요. 하지만 pH 해로운 거죠? 그건 뇌 혈관 장벽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혈액에 있던 pH 조건을 뇌 안에서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른 또 칼슘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유의하지 않은 조건에 대해서만 설정점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나중에. 그래서 이제 거기 주변 혈액과 함께 자기 설정점이 안 맞으면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쓰죠. 먼저 신속한 방법은 자율신경, 신경 조절이죠. 연수하고 척수죠. 부교감, 앞이 길죠. 이게 뭐냐면 자, 신경이라는 게 그래요. 자, 우리가 작용기, 마지막 효과기 작용기 앞에 가서 자, 신경이 쭉 나와서 신경제에서 세분화되는 거예요. 근데 세분화되는 위치가 작용에서 멀리 돼 있잖아요? 이건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막 여러 개 갈라져 나온다. 목 전체가 신경 나발이야, 그러면. 그쵸? 몇 가닥 쭉 내려와서 자, 작용기 앞에 가서 갈라지는 거지, 이렇게. 감각신경은 반대로 외부 차고 들어오는 거니까 통합이 돼서 올라오는 거고, 이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근데 부교감. 나오긴 나오는데 앞이 길다. 신경절보다 앞이 길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암기로 맨날 외우겠지만 자, 부교감 신경이 연수하고 꼬리, 천수에서 나와요. 근데 작용기는 뭐 복부 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 멀리서 나오기 때문에 자, 신경질 앞이 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근데 교감 앞이 짧잖아요. 간단하게. 자, 신경질 앞이 짧은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다 흉추, 요추 여기서 나와요. 가까운 데 나와요. 그런 차이거든요. 나중에 또 이제 필요합니다. 나중에 또 인체생리 가면.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감과 부교감 신경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것만 기억합시다. 교감 신경은 싸움 도망 반응 촉진이죠. 한마디로 교감 선생님,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교감 선생님 되시겠지만 교감 선생님이 화가 났어. 많이 났어. 이럴 때 모든 작용은 교감 신경이 자극을 주고 있다. 교감 선생님 화를 버럭버럭 내고 있다. 느낌만 드린 겁니다. 지금 나중에 그걸 하나씩 들어갈 거니까. 교감 선생님 화났을 때 싸움 도망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근육의 혈액과 양분과 산소를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싸움 도망반응이 근육 활동이 될 테니까. 그렇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 일단 허파호흡 증가, 기관지 확장, 산소 많이 흡수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자, 허파호흡 증가, 심장박동 촉진. 그걸 근육으로 몰아주기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몸의 혈액이 한 6리터 정도 되는데 평균 그 혈액을 그쪽으로 많이 모으니까 어딘가는 당장 안 가도 큰 문제가 없는 줄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소화계, 배설계, 피하혈관. 제일 많은 게 피하혈관이기 때문에 세 가지. 당장 짧은 시간 동안 소화계, 배설계, 피하혈관 혈액 적게 모은다 그래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거예요. 그래서 자,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교감신경의 주요 장기는 혈관 확장이고 소화, 배설, 피하혈관 수축이에요. 조직 특성이 생기거든요. 나중에 교감신경에. 요것만 잡으시고, 이렇게. 부교감 반대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 또 보시면 부신수질도 최근 문제 건드진 게 비슷한 게 있었는데, 부신수질도 발생하고 약간 연결되어 있어요. 부신수질도 이 교감신경이 쭉 연결돼서 부신수질까지 가 있습니다. 거기서 에피네프린, 즉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연결된 상태예요. 그래서 부신수질이 자, 발생학적으로 기온이 신경이에요, 신경. 근데 부신 피질, 겉부분이죠?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발생학적으로 중비업인데, 부신, 수질은 외비업성 신경입니다. 나중에 또 그게 더 잡아드릴 건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부신 수질은 호르몬, 신경성 분비 호르몬이라고 하죠. 신경 말단에서 분비하는 신경성 분비 호르몬. 이거죠. 부신 수질이. 이렇게 해서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조절한다. 자, 그런데 신경은 빠르긴 한데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신호 다양성. 그래서 이제 호르몬은 이제 중추가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인데 이것도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나왔죠. 이렇게. 자, 뇌하수체, 그림상 보면 여기 오른쪽에 있지만 간단히 지금 자세히 볼 필요 없으니까 후엽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후엽이 빨간색 실선이죠. 요것도 신경이거든요.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 그림 보면 자, 시상하부에 신경의 세포체가 축삭으로 쭉 연결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후엽. 뇌하수체 후엽이 하는 거는 뭐냐면
뇌하수체 후엽은 이 신경 축상 말단을 고정해줄 역할, 혈액과 이거예요. 그래서 함정 엄청 팝니다. 밑에 엄청 과거에 팠고, 그래서 이명도 최근에 많이 팠고,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자,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 항인 호르몬과 옥시토신 두 가지인데, 이걸 누가 만드느냐? 만드는 거는 시상하부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분비되느냐?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거예요. 용어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합성, 생성이 들어가면 시상하부가 만드는 거예요. 후엽은요. 그러면 신경 축상을 통해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후엽은 그걸 혈관과 연결만 시켜 있는 거니까. 그거 함정 많이 팠던 거. 물론 이제 최근에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팩트는 팩트니까. 그래서 두 개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항인 호르몬이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건데 배설과 함께. 자, 이것도 이제 신경성 그래서 분비 호르몬 할게요.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거니까. 그런데 뇌하수체 전엽은 좀 다르죠. 샘 호르몬이랍니다. 이건 샘. 분비 샘 호르몬인데, 자, 점선이죠. 뭐냐면 시상하부가 잘 보시면 문맥. 자, 이게 지금 문맥이거든요. 이게 문맥은 뭐 외우지 말고 듣고만 갑시다. 우리 혈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심장에 나가는 게 동맥이고요. 심장으로 돌아오는 게 정맥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동맥 가서 조직 가서 모세혈관 세분화시킨 다음에 물질관 하고 정맥으로 오면 됩니다. 근데 가끔 우리 몸에 한 2개 정도가 있는데 요놈이 동맥으로 조직이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다른 조직으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맥으로 동맥 갔다가 모세혈관, 물질관 하고 이게 갔다가 또 다른 기관에 조직을 간다고요. 다시 온다고 이렇게. 이 사이 있죠? 두 기관 사이. 여기가 같은 문맥이에요. 포탈 베인. 문맥. 자, 이게. 그래서 자, 대표적으로 어떻게 여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 전엽 사이가 문맥이죠. 또 하나가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간 문맥. 여러분 몸에 소장 동맥은 있습니다. 근데 소장 정맥은 없어요.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게 간 문맥. 왜냐하면 소장으로 동맥이 갔다가 양분 흡수해서 식후에 그게 신장으로 오는 게 아니고 간으로 먼저 가요. 남는 잉여 양분 저장하고 간 정맥을 통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소장 정맥이라는 게 없어 우리 몸에는. 그렇죠? 그게 이제 간 문맥이 대신하는 거니까. 그래서 문맥가 대표적인 두 개가 있는데 문맥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하여튼 여기서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뇌하 시상하부가 방출 조절 호르몬, 방출 촉진 호르몬, 방출 억제 호르몬. 그게 흘러가서 뇌하수체 전엽의 특정 부위별로 GPCR을 건드리면 거기서 자 자극 호르몬, 트라핀, 특이적으로 자극하는 트라핀, 자극 호르몬이 분비돼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 생소 자극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이런 것들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 걔가 호르몬 분비샘을 자극합니다. 특이적인 호르몬이 나오겠죠? 이건 느낌만, 이건 아주 좀 먼 얘기니까 이렇게 인체 한 것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뭐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 느낌만, 아까 교감과 부교감만 좀 잡았으면 느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걸 차근차근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 세포설 말씀드렸죠? 모든 생물체는 최소 단위가 생물체, 단세포, 나세포든 세포다. 그 다음에 세포는 세포로부터 기원한다. 대신 최초의 원시 세포는 자연 발생설, 무생물에서 화학 진화설이고 그 이후에 빠르게 사는 모든 생물체는 생물 속생설. 뭐 그거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 나름 방향성이 있어 그랬어요. 아까 유전 물질 차이 때문에 이렇게만 드렸고 그냥 개통수만 정리하고 제가 마무리 질 건데 2000년 이전까지는 자 어떻습니까? 2역 5개였어요. 형태학적으로 봤을 때는 자 2역 원핵생물 영역, 진핵생물 영역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2000 넘어서면서 분자시계의 어떤 통틀에서 아니 원핵세포 안에 고세균과 진핵세포가 형태는 유사했거든요. 아 근데 분자 진화를 봤더니 DNA나 또는 rRNA나 tRNA를 비교했더니 고세균이 진핵세포 유사해. 아 그 진핵세포의 조상이 된 거죠.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 분리를 시킨 거죠. 그래서 3역이 나온 게 됩니까? 자 박테리아, 세균, 진정세균 영역과 그 다음에 아키아, 고세균 영역과 그 다음에 진핵세균 영역 이렇게 3역이 나온 거죠.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개로 가면 종속, 과목, 강문계 분류의 가장 큰 게 개지 않습니까? 킹덤. 그게 이제 진정세균계, 그냥 세균계라고 하지만 고세균계. 그 다음에 진핵세포에서 단세포성 원생생물계, 식물계, 동물계, 균계. 3역 6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뭐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뭐 모르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빠르게 개통수로만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했고 조금 시간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잠깐 여기서 이제 끊고요.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살짝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다음 시간 살짝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시작할게요.